네, 이어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가역이라고 하면 이제 화학에서도 아마 배울 것 같은데 역방향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서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비가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반대 역방향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비가역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기호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A 상태에서 B로 상태가 변했는데, 또는 뭐 상태가 변하든 어쨌든 변한 게 B에서 A로도 이렇게 가능하면 우리 이걸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비가역 과정은 A에서 B로는 되는데 B에서 A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우리는 비가역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시로 이제 고전역학의 단진자를 예를 들면 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단진자를 보면 여기 벽에 이렇게 실에 어떤 추가 이렇게 매달려져 있고, 뭐 최고점 A라고 둬볼게요. A에 가만히 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다시 최고점을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단진자는 가역 과정일까 비가역 과정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서도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공기 저항이라든지 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시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A에서 A 위치에서 다른 이쪽 이제 B까지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B에서 A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무한히 왕복하는 거잖아요. 즉 가역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면.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이제 문제에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을 좀 이게 가정하는 거고, 실제로는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있어. 마찰이 있게 되면 A에서 B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최고점까지 갈 수도, 어쨌든 이 어느 지점 여기 오른쪽에 최고점까지 갔다가 여기서 핵심은 B에서 A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딘가 A 가까이 가더라도 A 가기 전에 결국 멈추게 돼요. 즉 이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전역학으로 생각해 보면 비가역 과정은 뭐냐면 실제 과정 이런 거죠. 실제 과정은 그러니까 즉 다 비가역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고, 가역 과정은 이런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 거니까 이상적인 과정을 우리는 가역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력학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역 과정은 PV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P, 가로축은 V에서 같은 경로를 따라 처음 조건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 즉 모든 점에서 평형 상태인 조건을 만족하는 과정.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준정적 과정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처음에 기체 상태가 I 상태였다고 봅시다. 그 기체 상태가 I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중 상태 F 상태로 변하는데, 이렇게 뭐 선으로 뭐 어떤 경로, 지금 무슨 특정 경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웠겠지만 선이라는 건 이런 점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을 지나는 점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겪어서 지나야 우리가 이게 선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즉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 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에서 다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체 상태가 평형 상태이어야 그 기체의 그 뭐 압력이나 부피나 온도나 내부 에너지 같은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이어야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형 상태라면 점으로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선으로 이을 수 있다라는 건 모든 점들로 다 집합이니까 이렇게 선으로 이은 것 자체가 매 순간 다 평형 상태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매 순간 평형 상태라는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I에서 F라는 상태로 간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즉 F에서 I로도 이 점들의 집합인 즉 이 선으로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A에서 B가 됐다고 하면 B에서 A로도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즉 가역 과정이 된다. 이건 이상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 PV 그래프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배울 게 다 선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선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 자체가 따로 문장에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가역 과정이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과정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비가역 과정은 말 그대로 B라는 것 자체가 가역 과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과정, 즉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적인 과정은 전부 다 비가역 과정이 돼요. 알겠죠? 자연 현상에서는 뭐 공기 저항이나 마찰 같은 건 실제로 다 존재하니까 자연에서는 실제적인 과정이면서
비가역 과정이 사실 전부 다다. 가역 과정은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게 단열 자유 팽창인데, 단열 자유 팽창은 비가역 과정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보고 비가역 과정은 단열 자유 팽창밖에 없나? 그럼 나머지는 다 가역 과정인가? 라는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야기했죠. 이상적인 과정은 가역 과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가역 과정입니다. 비가역 과정 중에서 사실 모든 실제 과정이니까 모든 실제 과정이 다 우리가 비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단열 자유 팽창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접근하기가 되게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많이 설명한다라는 거. 단열 자유 팽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밑에 보면 피스톤이 있는데 단열벽이고 전체가 다 단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분리막을 통해서 위에과 아래 부분이 이제 부피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진공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기체 분자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온도가 TI로 이렇게 이제 이상기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과정을 이제 예를 들냐면, 분리막이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그냥 살짝 찢어졌다 가정하는 거예요. 살짝 찢어졌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구멍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윗부분은 진공이고 아랫부분은 기체니까 밑부분에서 윗부분으로 이렇게 기체 일부가 이동할 거라는 거. 그리고 금세 진공은 없어지고 전체가 기체로 가득 채워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열 자유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이라는 건 전체가 단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열이라고 하고, 진공으로 기체가 이동할 때는 진공은 말 그대로 압력이 없어요.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기체가 위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 사항을 우리가 연력학적 1법칙으로 분석을 해보죠. 연력학적 1법칙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 더하기 W인데, 전체가 단열되어 있으니까 Q는 0이죠. Q는 0. 그리고 기체가 밑에 있던 기체가 위로 이동하면서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라는 건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윗부분에 진공이니까 압력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죠. 힘도 없다는 건 W도 0이에요. W가 인테그랄 F ds가 되니까 힘이 존재하지만 W도 0, 즉 우변의 W도 0이 되니까 이 우변이 다 0, 좌변도 0. 그 말은 팽창 후의 온도도 같아요. 처음에 온도가 기체가 TI라고 했죠. 나중에 단열 자유 팽창한 이후에도 온도는 그대로 TI로 똑같습니다. 혹은 뭐 이거 좀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데, 이거 직접 이제 실험을 해봐도 실험 결과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상적인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연력학적 제일법칙에서 단열이니까 Q는 0인데 단열 자유 팽창 전과 후에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좌변은 0. 그 말은 우변의 W도 0이다. W가 0이라는 건 기체가 이동하면서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열 자유 팽창이 가역 과정일까 비가역 과정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미 우리는 비가역 과정의 예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알고 있지만, 한번 이게 가역 과정이 될 수 있는지, 왜 가역 과정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떤 과정이 가역 과정이 되려면 환경의 변화 없이 기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고전력학의 단진자로 예를 들어보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가역 과정이면서 결국 계속 왕복 운동하지 못하고 결국 멈추게 된단 말이죠. 결국 진폭이 작아지다가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그러면 좀 줄어들기 전에 사람 손으로 좀 쳐준다든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줘서 원래 높이만큼 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단진자가 진폭이 작아지기 전에 외부에서 뭐 톡톡히 적당히 쳐주면, 힘을 가해주면 원래 높이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걸 그럼 가역 과정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것도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태로 B에서 A로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외부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 환경에서 에너지가 가해졌다는 외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그걸 가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즉 가역 과정은 외부 환경의 변화 없이, 즉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게 되면 A에서 B가 됐다가 B에서 A로 변하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역 과정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역 과정이라는 건 환경의 변화 없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단열 자유 팽창으로
이제 지금 제가 두 번째 그림은 없는데 이 진공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기체가 다 채워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나중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없이 처음 상태로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린 이걸 가역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기체 부피가 더 커졌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 상태가 되려면 뭐 압력이든 부피든 모든 상태가 다 원래 상태로 되도록 가야 되니까 부피를 일단 압축시켜서 본래의 부피대로 해야 됩니다. 일단 부피 먼저 처음 상태로 바꿔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피가 이미 커져 있는 걸 잡게 하려면 외부에서 이렇게 피스톤을 아래로 눌러줘야 되죠. 눌러주는 힘을 가해야 되고 힘을 가해서 일을 한다, 힘을 가해서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 외부에서 걔의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환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죠. 환경의 변화 없이 기체가 원래 상태로 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1차적으로 환경이 변했어요. 환경의 에너지가 줄어들죠. 외부로부터 일을 해줬으니까. 근데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동시에 기체의 온도도 증가합니다. 지금 전체가 단열되어 있는데 부피가 줄어들었죠. 이건 단열 압축이니까 단열 압축에서 우리는 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어요. 즉 처음에 온도가 TI였는데 팽창되었다가 일부러 이렇게 압축시키게 되면 온도가 TI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궤도 변해요. 궤도 다시 B에서 A로 변해야 되는데 A가 아니라 A 프라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즉 궤가 원래 상태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높아진 온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온도를 어떻게 낮추냐고 하면 요 밑에 에너지 저장고라고 해서 또 이제 온도가 TI인 에너지 저장고에 이렇게 열 접촉을 시킨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TI인 부분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 TF라는 나중 높아진 온도를 처음의 온도로 TI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작업을 2차적으로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 상태는 압력도 처음과 같아지고 부피도 처음과 같아지고 온도도 처음과 같아지니까 기체 상태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즉 여기서 문장을 보면 외부에 에너지 저장고에 접촉시켜서 온도를 낮추면 기체가 환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므로 여기서 또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외부 이거 에너지 저장고는 지금 환경인데 환경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체를 압축하는 데 한 일로서 환경이 1차적으로 변했는데 두 번째는 높아진 기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또 2차적으로 에너지가 변했어요. 2차적으로 환경이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2차적으로 흡수한 열 에너지 EQ를 만약에 아까 1차에서 필요했던 기체를 압축시키는데 필요한 이 일로 100% 다 바꿀 수 있다면 기체를 압축하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결국 환경으로 전달된 R자 에너지는 0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이러한 단열 자유 팽창도 비가역이 아니라 가역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린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어떤 외부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 형태를 100%다 일의 형태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했죠. 즉 연력학 제2법칙이 그게 위배되기 때문에 단열 자유 팽창은 결과적으로 비가역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 단열 자유 팽창이 비가역 과정이 된다라는 건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까 분리막이 살짝 찢어지게 되면 기체가 밑에 있던 기체가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압력의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나서 그 중간에서의 압력값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PV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도 알고 압력도 알고 부피도 아는 상태는 지금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 자유 팽창이 일어난 이후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는 기체가 어차피 전체가 다 골고루 다 퍼진 상태가 되고 그러면 압력도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갖게 되고 부피도 특정 이제 가득 찬 부피가 되는 거니까 나중 상태도 이렇게 점으로 찍을 수 있어요. 나중도 평형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로 변하는 과정, 즉 분리막이 막 찢어진 그 순간에는 일부는 아직 진공이라 볼 수 있고 일부는 지금 기체가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 기체의 지금 부피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가 지금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결국 이게
어떠한 경로로 지나가는지 중간 과정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 상태 사이의 임의의 순간에서는 전체 계에 대한 압력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압력뿐만 아니라 부피나 온도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즉 PV 그래프의 어떤 경로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경로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는 비가역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연력학 문제 풀 때 PV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점과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선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없을 거예요. 뭐 어떠한 경로, 이러한 경로가 됐든 기역자가 됐든 이연자가 됐든 대각선이 됐든 어떠한 경로든 선으로 나타나 있을 텐데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가역 과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어서 카르노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카르노 기관은 여러분들 열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절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기관인데 카르노 이분, 이제 사람 이름이죠. 이분은 열기관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이상적인 열기관 중에서 가장 열 효율이 높은 기관을 우리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르노의 정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기관도 카르노 기관보다 효율이 더 높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가장 높지. 근데 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가장 높은가? 왜 더 높은 건 있을 수가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카르노 기관은 이상적인 순환 이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밑에도 배우겠지만 PV 그래프에서 이상적이니까 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이 경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이거 이제 카르노 기관보다 더 열 효율이 높은 열기관은 없다라는 걸 증명할 텐데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면 일단 카르노의 열 효율보다 더 열 효율이 높은 열기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에 따라서 식을 전개했을 때 그 결과가 물리적으로 이제 논리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우리는 처음에 가정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죠. 수학에서도 이러한 증명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리에서 그 증명법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C, 이건 이제 카르노 기관의 C가 이제 카르노 기관이 처음에 C로 쓰다 보니까 참조로 C로 썼습니다.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라는 뜻이고 앞에 있는 이 E는 우리가 카르노 기관보다 열 효율이 더 높다라고 가정을 하는 일단 기관을 일단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카르노 순환은 가역적인, 아까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작동시킬 수 있어요. 왜 아까 I에서 F로 선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면 반대로 F에서 I로도 똑같이 반대로도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열기관을 똑같이 이번에는 열 펌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모식들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열기관은 우리가 지금 카르노 열기관보다 열 효율이 더 높다라고 가정한 열기관이고 오른쪽에는 카르노 원래 열기관인데 그 열기관의 에너지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그러니까 순환 과정을 반대로 바꿔서 에너지 과정을 이렇게 반대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열기관이 한 사이클 동안 한 순환 과정 동안 한 일이 있고 그 한 일을 카르노 열 펌프는 받아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반대로 전달시킨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가 용이하겠죠. 즉 열기관의 출력일을 열 펌프의 입력일과 같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가정했던 게 E가 EC보다 더 크니까 열 효율의 정의가 한 사이클 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 분의 한 일이죠. 그리고 EC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여기 첨자를 봅니다. 이제 C라는 게 카르노 때문에 다 붙인 거예요. QHC분의 WC가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W하고 WC는 같다 그랬으니까 소거가 되고 그 말은 QHC가 QH보다 더 크다라는 걸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W하고 WC는 같다고 했으니까 연력학 제일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면 W는 QH 빼기 QC와 같고 WC는 QHC 빼기 QCC와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죠. 거기서 지금 요 식을 왼쪽은 H는 H끼리 오른쪽은 C는 C끼리 이제 옮겨서 이렇게 다시 전개를 한 건데 여기 전개를 한 거에서 이 좌변을 보면 조금 전에 QHC가 QH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양수가 돼요. 그 말은 우변도 양수가 되어야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변이 양수가 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냐? 지금 QCC가 QC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 여기서 열기관과 카로니 열펌프 두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열기관과 카로니 열펌프를 이렇게 하나의 개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는 외부 환경과의 R자적인 상호작용이 없어요. 지들끼리 지금 주고받고 끝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고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온 저장고에서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저온 저장고에서 R자적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고온 저장고에서는 방출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게 더 많으니까 R자적으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 됩니다.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려면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 E를 W를 받아줘야 우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게 아까 열펌프와 냉동기의 그 원리인데, 여기서는 외부로부터 받은 에너지 없이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건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죠. 아까 열역학 제2법칙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저온부에서 고온부로는 열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가정했었냐면 어떤 열기관이 카르노 열펌프보다 열 효율이 더 높은 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외부로부터 이러한 에너지 공급 없이, 즉 자발적으로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라는 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위배되기 때문에 카르노 기관이 가장 효율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효율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가역성에 있다라는 거. 근데 실제 기관은 다 비가역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카르노 기관보다 열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마찰이나 전도 때문에 더 효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 열 효율이 한 20% 내외 정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카르노 기관이 가역 순환 과정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열역학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좀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PV 그래프에서 지금 TH, 지금 이건 TH로 이제 등온선이죠. 하늘색은 지금 등온선, TC는 그보다 더 낮은 또 등온선입니다. 기체 상태가 뭐 순서가 어디가 꼭 시작이란 건 없는데 통상 여기 부피가 제일 작은 상태, 여기를 A 상태라 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A 상태에서 B로 변할 때는 등온 팽창, 온도가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고 있는 등온 팽창. 근데 여러분들 등온 팽창이라는 거 밑에 보면 열역학 제2법칙에서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 근데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때 이 W 값이 이제 그 음수가 되죠. 이 플러스 W니까 그 외부에서 이 기체의 한 일은 음수잖아요. 물론 열기관이 한 일은 양수가 됩니다.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은 양수가 되고 외부에서 기체의 한 일은 음수가 된다. 근데 좌변이 0이니까 Q가 양수가 돼요. 그 말은 이 기간 동안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때 흡수한 열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가 온도, 그 부피비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등온 팽창, 등온 과정에 대해서는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봐도 등온 팽창하고 요 온도가 TC인 에너지 저장고로부터 이렇게 QH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C 과정은 뭐냐? 바로 단열입니다. 단열 팽창 과정이, 단열이니까 외부로부터 열적 상호작용은 없고 부피가 커지니까 온도는 낮아지게 되죠. TH보다 TC 온도가 더 이렇게 낮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 근데 그 낮아지는 그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단열이니까 Q가 0이고 그 말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W의 크기가 같게 되는데, W라는 건 지금 열기관은 외부에 일을 했죠. 외부에 일을 한 것만큼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정은 다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다 반복인데, CD 과정은 이번에는 등온 압축입니다.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피만 작아지는 등온 압축. 등온 압축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열역학 제1법칙 보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Q와 W의 합이 0이 되는데, 이때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 W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여기서 플러스 W니까 여기서 W는 기체가 외부가 기체한 일이 되고, 뭐 반대로 엔진으로 나타낼 것 같으면 엔진은 한 일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가 음수가 돼. 그래서 그 QC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이게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VD가 VC보다 더 작죠.
ln 로그 함수 안에 있는 값이 1보다 작으면 그 값은 음수가 되죠. 이 QC는 음수가 된다. 즉 CD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마지막으로 DA 과정은 아까 BC 과정과 마찬가지로 단열 과정인데 여기서는 부피가 작아져서 단열 압축하게 되고, 단열 압축하게 되면 말 그대로 부피 기체의 온도가 다시 높아지는 과정. 그래서 A 상태로 다시 하나의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즉 A, B, C, D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A, B, C, D를 보면 여러분들 되게 이제 수월한 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이 A, B 구간밖에 없고 열 에너지를 방출한 구간은 또 CD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BC와 DA는 단열이라서 Q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예를 들어서 가로는 기간의 열 효율을 계산할 때 QH분의 W인데 이 QH는 연력학 과정 중에서도 QAB 과정만 고려하면 되고, 이 W는 아까 QH 빼기 QC라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즉 1 빼기 QH분의 QC인데 여기서 QH분의 QC를 즉 QH라는 건 AB 과정에서 Q만 계산하면 되고, QC는 또 마찬가지로 CD 과정에서의 열 에너지 방출한 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세한 건 예제 문제를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이어서 이제 카르노 열 효율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은 아까 요거 기억납니까? 열 효율은 1 빼기 QH분의 QC라고 하는 거. 요거는 모든 열 기간의 열 효율이 여기 되죠. 이건 모든 열 기관에 해당된다. 근데 오른쪽 거 봐보세요. 이 식이 1 빼기 TH분의 TC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카르노 기간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온부가 TH고 저온부가 TC일 때 그때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은 1 빼기 TH분의 TC가 됩니다. 즉 카르노 순환일 때만 QH분의 QC는 TH분의 TC라는 걸 유도할 수 있어요. 이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또는 생략할 텐데 이거 어쨌든 간에 결과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카르노 기간일 때만 QH분의 QC는 TH분의 TC, 즉 Q를 T에 대한 비례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은 어쨌든 간에 모든 열 기간 중에 효율이 가장 높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혹시 100%가 가능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 이 열 효율이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TC가 0이 돼줘야 돼요. TC는 절대 온도로서 0이라는 건 0켈빈을 말하는 건데 0켈빈이라는 건 절대 온도가 0도라는 거고 절대 온도 0도에서에 해당되는 저온 저장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 효율이 높은 카르노 기간이라고 해도 열 효율은 10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까 말했던 연력학 제2 법칙은 그대로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P 혹시 기억납니까? 아까 왜 성능 계수라고 했던 거 있죠? 요 성능 계수란 요거 보면 이거는 이제 열기간의 열 효율이 아니라 열기간을 에너지 전환 과정을 반대로 해서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이제 열 펌프 또는 냉동기라고 했는데, 카르노 기간도 가역 과정이니까 그게 반대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카르노 기간에서의 COP는 어떻게 되냐? 근데 아까 COP는 그 목적이 난방이냐 냉방이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카르노의 성능 계수의 난방용은 W분의 QH라는 이 정의를 활용해 보면 이 W가 QH분의 QC로 나타낼 수 있죠. 열역학 제1법칙에서. 그다음에 이제 산소인데 양변을 QH로 나눠주고, 근데 카르노 기간일 때만 이 열의 비를 온도 비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유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방용은 어떻게 되냐? 에어컨 같은 경우, 에어컨의 COP 같은 경우는 아까 정의가 분모는 같지만 분자가 QC로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해서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같지만 분자가 이렇게 TH와 TC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냉방기하고 난방기의 성능 계수가 뭐 얼마다, 뭐 3이다, 4다,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그 표현함에 있어서 냉방기와 냉방기를 서로 비교하는 건 물리 의미가 있지만 어떤 건 냉방기의 COP는 얼마고 다른 건 난방기가 COP가 얼마다, 이게 서로 크다 작다를 통해서 성능 계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떤 난방용과 냉방용은 그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